네, 신문상한가 특별한 이슈 점검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코스피는 0.07%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33% 하락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오늘 양시장을 모두 팔았고요. 미약하게나마 코스닥에서 기관이 좀 사들인 물량이 좀 있었고요. 이어서 외국인은 오늘 또 팔고요. 기관은 또 코스피에서 2,900억 원 좀 넘는 물량들을 사면서 시장을 조금 버티게는 해줬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3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주가가 하락하면서 16만 원대로 내려온 모습입니다. 자, 반도체, AI, 엔비디아, SK하이닉스 이 라인을 따라서 올라가던 게 조금 무너지는 건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건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오늘 네. 장 어땠는지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장 지난번과 거의 비슷한데요. 알보리 사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알보리 사태. 그런데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저가에 샀습니다. 네, 사서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하락부에 나왔었거든요, 오늘. 하락부가 두 번 나왔는데, 그 두 번째 하락부에 찍히는 거 보는 순간, 이거는 이제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생각에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께 장주방송에서 이거 그냥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두 번째 하락부에 끝나고 나서부터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좋은 단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아마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계속 커지는 장세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못 담았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알테오젠 말고라도 다른 곳에 분명히 있을 거니까 늘 현금 보유는 좀 갖고 계셔야지 이렇게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보리 사태에서 알테오젠을 오늘 담았다는 이가람 매니저. 어떤 뷰를 좀 가지고 있는지 두 번째 특이점에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오늘 시장을 보면서 이제 갑자기 장중 아침에 이거에 무슨 일이지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또 그런 사이에서 또 이제 급락, 이제 진짜 코스닥 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가 또 조금씩 반등하다가 하면서 장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죠. 슈퍼개미가 출연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라. 올인. 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이 무려 1조를 한 종목에 질렀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물론 이제 슈퍼개미인데 이제 알고 봤더니 카카오 이제 김범수 부장의 이제 처남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뭐 일반 슈퍼개미는 아닌 것 같고 1조를 어떻게 얼마나 재산이 많길래 한 종목에 지를 수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올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걸 보면서 사실 시장이 씁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이게 암울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위고비를 맞았는데 1시에 식사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위고비를 맞으셨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위고비는 이제 조금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위고비를 맞았는데 이거 위고비를 맞으면 1시에 저녁 식사를 하면 저녁 6시까지 이렇게 배가 안 고프거든요. 예. 근데 오늘 4시 반이 되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 위고비 효과가 싹 사라지면서 4시 반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장이 너무 힘들게 또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앞으로도 암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쏠림 현상이 너무 과도하다라는 거죠. 맞아요.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HBM 관련해서 한미반도체가 혼자 올랐고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에코프로만 혼자 오르면서 지금 계속 고통을 받듯이 만약 이제 알테오젠이 무너지면 또 바이오 시장을 무너뜨리면서 우리 코스닥 시장을 계속 힘들게 하면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심을 갖게 하는 하루였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위고비도 이기는 K국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오늘 장 어떠셨어요? 오늘자 한마디로 중꺾마. 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즘은 다른 말 쓰는 거 알죠? 어떤 말씀? 중꺾으마. 중꺾마? 예. 뭐죠? 중요한 건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 예. 그렇군요. 네. 제가 세대를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밀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종목이거나 또 신뢰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은 특별한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한 지금 전반적으로서 다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하루 이틀 주식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떨어졌으면 또 올라오는 또 일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다리면서 조금 솔직히 여유는 아니지만은 네. 기다림에 대한 이제 보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어쨌든 내가 좀 밀고 있고 믿고 있다라는 종목은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중꺾마라고 해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뇌동매매가 조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마냥 중꺾마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김웅태 매니저님. 그렇죠. 정말 뇌동매매라면은 빠르게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요. 내동매매 하는 순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사실상 단기 단타로서 이제 매일 수익을 받아보기 위해서 마이너스 손절을 7%든지 10%를 잡았는데 네. 이거를 좀 복구하겠다라고 해서 또 빠르게 또 매매를 진행하다가는 계좌가 순식간에 녹을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10%가 20%가 되고 20%가 30%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마이너스 커트라인을 지켰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루 정도는 쉬었다가 그 다음 날도 복구할 수 있는 여러 기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하고 그러고 좀 시장을 받았으면 좋겠고 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서 다 어려웠던 장이었어요. 그래서 혼자만의 어려웠던 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쉬어가면서 한 템포 좀 늦춰도 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음적인 심적인 여유에서 오늘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좀 하루 여유를 좀 맞아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되지 않을까 중꺾마가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장 한 줄평 이야기 모두 들어봤습니다. 바로 첫 번째 특이점을 들어가서 오늘 시장 어땠고 이 섹터는 다음 주에 어떨지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엔비디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아침에 있었죠. 너무 많은 기대를 해서 그런 걸까요?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이던스에서 조금 미미한 미스가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이걸 또 미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튼 엔비디아는 또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높아진 눈높이에는 지금 들어맞지는 않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시간외 거래에서 현재 3%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국내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쪽 밸류 체인에 있던 기업들도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가 올라가서 진짜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 시간외에서 왜 하락을 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엔비디아의 어닝 발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가 이렇게 잘 나오는 건 당연한 거였었고요. 앞으로 더 잘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낳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사실 발표된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매출의 총이익률 이거 보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맞는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하지만 가이던스가 조금 문제였다고 하는데 늘 가이던스를 상회를 해왔던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다음 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과 매출 총이익률을 제시한 건 맞지만 그래도 모두가 기대하고 있었던 그 충족치는 조금 더 벗어나는 엄청난 서프라이즈는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 단 하나의 이유 가지고서 시간에서 약간 약세가 나와졌고 결국은 마이너스 2.5%로 시간에 마감이 됐는데 지금 주가상 봤을 때 계속 약간 마이너스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엔비디아가 사실은 변동수 자체가 정말 심한 감이 컸다면 얘보다 더 크게 반응을 보였어야 맞는 건데 조금 모호한 반응을 좀 보인 거라서 실제 미국 본장이 열렸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면 이제 엔비디아는 더 올라가면서 아마 추세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이고 본장에서 만약에 밀린다가 돼버리면 그동안 엔비디아는 사실 주가가 쉬었던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요. 다른 빅테크 종목 다 올라가다 말고 다 쉬어가는 동안에 테슬라 말고 잘 버텼던 종목이 엔비디아가 거의 유일한 빅테크였습니다. 근데 요 엔비디아가 오늘 꺾여서 밀린다라가 되면 내일장에서는 약간 오늘 잘 버텼던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약세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엔비디아가 내려가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 미국도 약간의 조정기를 좀 거쳐갈 수도 있는 상황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 엔비디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밤에 엔비디아 중요할 것 같다. 확실히 눈높이가 많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김웅태 매니저님, 엔비디아가 사실 요즘은 실적 발표한다라고 하면 그날은 이제 지난 분기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실적 발표 한 날 오히려 주가의 흐름은 이제 좀 안 좋아져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떨어지고 났을 때
더 달려가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속 두 번째라서 이번에도 실적 발표니까 잠깐 떨어지고 또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두 번째니까 이제 조금 약발이 좀 떨어져 가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어렵습니다, 현재. 저도 사실 가늠이 잘 안 옵니다. 네. 그만큼 또 실적 발표하고 나서부터 주가가 좀 실적은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기대치만큼 성장성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뭐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어느 정도에 대한 물량을 또 해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 반대적으로서 실적이 나쁜 게 아니었던 것만큼 또 기대를 나왔던 거고 그래서 아마 다시 한번 재상승을 타이밍을 노려보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블랙웰에 대한 출시가 일단은 지연되지 않고 있는 이번 4분기부터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현재까지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될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맞아요.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또 형성될 수 있는 모습이 또 긍정적으로 받아질 수 있는 거고요.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엔비디아를 넘어서가지고 지금 국내에 있는 반도체들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눠놓고 있고 또 삼성전자도 자사주 매입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보니까는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반도체도 어느 정도의 저점을 잡아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시장에 대한 수급이죠. 시장에 대한 수급이 아직은 외국인들이 수급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있고 아직 연말에 대한 연말 플레이가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있는 분위기지 그래도 아직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고 그 안에서도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은 저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그래서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자리가 저점일 가능성도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국내 반도체는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그래도 국내 반도체가 더 달려가는 걸 생각하려면은 엔비디아 주가는 더 달려가야 되거든요, 사실.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하고 국내 반도체가 가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일단은 당분간 더 달려갈 거라고 보시나요, 김용태 매니저님? 달려가야죠. 달려가야죠. 당위성을 가지고. 그래야지 국내장도 살아나고 있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블랙웰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은 것만큼 출시하고 나서부터 또 얼마만큼의 판매량이 증가되느냐를 이제 찍혀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더 가지 않을까. 기대 어차피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은 기대감으로서 먹고 사는 시장이고 기대감이 형성됐을 때 그 다음에 실적이 찍힌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또 더할 수 없는 호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그 조정을 거친 것만큼 또 올라갈 수 있는 탄력받을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엔비디아는 더 달려갈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십니까?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350억 달러 3분기에 나왔다라는 거는 거의 49조 정도 되거든요. 그렇죠. 그 49조 정도에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봤더니 60%더라고요. 30억. 그러니까 30조. 네. 30조를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곱하기 거죠. 4를 하면 이제 120조인가요? 네, 120조를 1년에 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우리 이제 사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120조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뭐 9조 보면 별 차이 안 나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 예. 영업이익 9조 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삼성전자랑 엔비디아랑 이제 이런 수치를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그래서 예. 분기당 30조 아까 이제 하이닉스가 6조 그다음에 삼성전자 9조 영업이익 했을 때 이제 30조면 이제 그러면 엔비디아 시총이 얼마나 되느냐 보면은 이제 3,500억 달러인가요? 그래서 한 4,000조 좀 넘는 것 같아요. 4,000조가 넘죠. 그러면 어. 4,000조가 넘으면 우리나라 시총을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얼마? 2,300조입니다. 2,000. 예. 코스피 다 합쳐 2,300조면 거의 우리나라 주식을 2번 살 수 있는 코스피만도 아니고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네, 2,300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살 수 있는 돈을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 시총이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실적은 잘 나오건 맞아요. 블랙웰이라든가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제 수치로만 계산했을 때 PER이라든가 뭐 PBR 계산해봤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금액이라든가 수치를 계산했을 때 그래서 엔비디아가 결코 싼 거는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의 프리미엄이 있고 여러 가지 쪽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승을 한 거고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가 그렇게 잘 못한 게 아니다. 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비해서 엄청나게 못하고 우리 서학개미들 계속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아서 엔비디아만 살려고 하고 있고 테슬라만 살려고 하고 있다는 게 잘못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일대 보면은 사대주의. 과거에 우리 조선시대 사대주가 있듯이 네. 지금도 금융의 사대주가 있고 코스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프리미엄이 넘어왔고 지금 디스카운트가 되고 있는 요인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냥 미국 주식은 좋은 거고 엔비디아는 너무 잘하는 회사들이고 삼성전자는 못하고 있고 HBM도 못 만들고 있고 4, 3도 그래서 너무 사대주의가 만연한 게 아닌가라는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황을 하다가 사대주의 얘기까지 좀 같이 나와가지고 자 들어봤는데 일단은 뭐 현재 삼성전자와 엔비디아 영업이익은 어림잡아서 뭐 3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기당. 하지만 시총의 차이는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좀 엔비디아에게는 거품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또 조기준 매니저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뭐 지금도 이렇게 말하면 되게 섣부를 수 있어요.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투명한 것 같아요. 뭐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반도체 투자하기 너무 어렵겠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벤트나 이런 거 없지 않을까요? 좀 당분간? 지금 당장에 나타날 수 있는 반도체 이벤트는 약간 좀 부재한 상황이 있고요. 그 안에서 이제 내년도 1월달 넘어가게 되면 CS 2025가 열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것이 부각이 될 거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른 종목이 올라갈 거냐가 네. 나눠질 것 같고 근데 반도체 하드웨어가 됐던 소프트웨어가 됐건 지금 당장의 어떤 모멘텀은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뿐만 그쵸. 아니라 미국도 이제 마찬가지 될 것 같은데 미국 또한 많이 지금 다 올라가 있는데 그건 빅테크 위주만 올라가 있지 중소형 종목단은 다 지금 또 조정 나고 다 내려가고 있거든요. 결국 미국도 빅테크 세븐들 위주만 강세가 있다라는 거라서 이쪽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한 번쯤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엔비디아 실적에서 보면은 하이닉스의 도움을 잘 받고 있다라고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이크론까지 이야기했는데 야 삼성전자만 딱 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가고 삼성전자의 주가가 내려가겠구나라고 생각이 들긴 했는데 오늘 정반대의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자사주 매입을 이제 하루에 100만 주씩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거와 연관 없이 오늘 아마 자사주 매입이 들어가고 또 네. 기관들에서 들어갔고 더군다나 이제 오늘부터 밸류 프로그램, 밸류 펀드 자금에 2천억 정도가 이제 자금 집행이 될 거다라고 했던 것도 좀 일부 들어왔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좀 올라가다가 말았는데 아무래도 시간 내에서 엔비디아가 약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도 TSMC도 지금 대만 증시에서 약세가 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결국 다시 올라가기 위해선 오늘 밤에 엔비디아의 주가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을 봐봤는데 네. 가장 최근 거의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었거든요. 최근에 뭐 HBM 관련된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지난번 이 방송 나와서 이 엔비디아하고는 1년 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상관없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하이닉스에서도 설명해 주기를 엔비디아와 1년짜리 계약인 것이고 가격 인하는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앞으로에 대한 가격들이 더 올라가면 올라가야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코멘트 나왔기 때문에 결국 SK하이닉스도 지금은 조금 못 가고 있지만 결국은 또 바닥을 잡고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 증시. 결국은 또 지수가 올라갈 때 하이닉스도 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라서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가람 매니저님 뭐 준비된 자료가 없으신가요, 따로? 왜냐면은 허전해갖고요, 오늘 매니저님의 그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일단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약간 지금 완전 반도체 얘기는 아니라서 좀 볼까 말까 했었는데 네.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요건 약간 시장의 전반적인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요 보시는 화면은 뭐냐면 11월 1일 요번 달부터 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 규모하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를 본 건데 제가 이거 저번 달에 와서 보여줬을 때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안 팔고 있었다가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한 거 보니까 삼성전자가 제 마지막 제 아래에 있는 차트인데요. 주기가 쭉 가파르게 내려가다가 말고 옆으로 조금 누워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매도가 이제 조금 감소가 되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 팔기보다 그 위에 보시면은 삼성전자 제외한 주황 색깔이 있는데 주황 색깔의 각도가 조금 가파르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월 8일자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에서 이제 외국인 매도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라서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이 외국인 매도에 따라서 지금 조정이 국내에는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20일 동안에 지금 업종별 수익률을 한번 체크해봤는데 전기 가스 업종, 결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을 제외한 그 다음에 조선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파란 색깔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빠진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오히려 버티고 있고 하이닉스 버티고 있는데 그거 이외의 거가 지금 다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조정기에 있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코스닥 마찬가지. 코스닥은 오락 문화 쪽인 건데 결국 엔터 쪽 최근 엔터 강세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엔터를 제외한 나머지는 코스닥에 지금 다 20일 동안 조정이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미국도 비테크를 제외한 나머지는 차트 보게 되면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미국 내 조정이 또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비테크 때문에 그 다음 장 자료인데요. 제가 이거 지난번에 한번 보여준 적이 있지만 파란 색깔 선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거는 그냥 S&P 500의 주가 추이인 거고 그 아래에 있는 노란 색깔은 영업이익률의 수정치입니다. 결국은 미국 증시는 이익률과 주가의 흐름이 동행하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두 개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면 결국은 이 이익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익률이 멈춰있을 때 주가가 내려와서 수렴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지금 비테크 7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건데 제가 그래서 오늘 엔비디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만약에 엔비디아가 오늘 밤에 하락을 시작해 버리면 혹시라도 이게 지금 또 수렴을 하기 위해서 미국장이 한번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트럼프 트레이드로 올라갔던 테슬라나 다른 종목들까지 동반 약세가 나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단기간에 끝나버리면 미국장도 한번 조정이 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장에서는 일정 부분 현금 보유는 무조건 필요하고 이슈로서의 대응이 좀 가장 맞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아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자료 다시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황색 선 있고 파란색 선 있었던 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보면 지금 주황색 선이 삼성전자를 제외한 거고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 네, 맞아요. 파란색이 삼성전자가 포함된 코스피 누적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저만큼 내렸다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네요. 최근 시장을. 원래는 삼성전자가 끌고 내려갔었던 시장이었었고 근데 최근 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자사주의 발표 이후에 전혀 주가가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전혀 안 빠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고 내려가고 있고 뭔가 보여주고 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삼성전자가 반등을 주다 보니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코스닥이 반대로 다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업종에서의 순환매가 도는데 보통 순환매 장사라고 하게 되면 상승의 때의 순환매를 표현하는데 지금은 하락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따져보게 되면 지금 뭐 반도체 다 내려왔죠. 2차 전지 다 내려와 있죠. 제약바이오도 버티고 있다가 내려왔죠. 지금 방산 버티고 있다가 오늘 좀 내려왔습니다. 유일하게 안 빠진 게 조선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조선까지 내려온다면은 전체 업종의 순환매가 다 돈 거라서 저는 국내장은 그래서 이제 연말로 갈수록 오히려 더 빠질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순환매는 상당히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는데 하락 순환매는 좀 신선하다. 돌아가면서 좀 떨어지고 있구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아까 이 자료를 보고 채팅창에 더 윈도우님께서 다른 종목 팔고 3전 들어오는 건가? 라고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조기준 매니저님이 보셨을 때도 지금 시장 지금까지 하락은 뭐 삼성전자 끌어내렸고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부터 좀 버텨준다고 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좀 떨어지고 3전만 굳건히 갈 확률이 좀 높겠네요. 삼성전자 과거에도 이제 뭐 5, 6년 전에도 이제 자사주 매수를 했을 때 보면은 이제 초반에는 지수를 하락을 시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끌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절반 정도 넘어섰을 때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일같이 이제 이틀 동안 100만 주씩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쵸. 이게 지금 하려면 뭐 1억 주가 넘게 뭐 거의 2억 주를 사야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제 하루에 이제 500만 주 한도 내에서 이제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가 빠지면 또 뭐 몇백만 주 사자 들어올 거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계속적으로 이제 6만 원 뭐 이상을 트라이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기관들 기타 보면 계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매도는 점진적으로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선물로 해서 시장을 하락시키려는 삼성전도 이제 선물 매도도 이제 줄어들 거고 매수로 전환할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이제 여타의 종목들은 이제 순환매되면서 조금씩은 이제 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조선이나 방사는 그동안 올해 한 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동안 이제 빠졌던 2차 전지가 생각보다 최근 들어서 바닥권에서 또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코스닥은 좀 다르게 움직이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는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은 지금 현재 알테오젠 때문에 또 뭐 다른 여타 종목들 때문에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고 지금 코스닥이 시총의 1위부터 5위 내에 바이오주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변동성이 커지는 걸 보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은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디커플링까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반도체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SK 하이닉스가 하락하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앞으로 좀 어떤 틀을 좀 잡고 이 반도체 섹터를 봐야 할지가 되게 궁금한데 김용태 매니저님 어떤 기준을 좀 잡아두셨습니까? 저는 그냥 HBM을 안 보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탈 HVM. 네, 다른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했고 네.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서 HBM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기대치만큼 못 나오는 실적을 나타나는 거에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다른 방향으로서 계속적으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뭐 장비 업종 소부장들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어차피 반도체는 수율 문제이기 때문에 수율을 잡아낼 수 있는 테스트 기계들도 봤으면 좋겠고 HBM을 이어놓을 수 있는 어차피 지금 반도체를 사서 물리느냐 똑같이 반도체 어느 종목을 사더라도 물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기준을 잡았을 때 미래지향적으로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이익이 날 수 있을까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타자는 당연히 HBM 다음을 이을 수 있는 게 CXL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섹터들로 어차피 향후에 이제 6년 안에는 뭐 8,000배 이상으로도 증가할 거라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지금 3.0에 대한 양산을 들어간다라고 하면 25년도 빠르면 25년도 하반기 늦어도 26년도에는 CXL 스위치가 3.1 버전으로서 출시가 양산이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당연히 또 시장에서도 부각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HBM 다음 타겟으로는 분명히 CXL에 대한 시장이 주도적으로 또 나타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 안 가졌을 때 그때 한번 좀 접근해서 담아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요? 종목은 당연히 네오셈이죠. 네오셈.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네오셈 팔기 전까지 제가 팔면은 방송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용태 매니저가 항상 또 이야기하고 있는 CX의 네오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 이제 종목 듣기 전에 간단한 질문 먼저 하나 할게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를 갖고 있는 게 좋은 전략입니까?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가지고 있어야죠. 지금 뭐 소외됐던 주식이 결국은 순환매 될 거고 이제 뭐 방산 좀 빠졌다고 따라가고 바이오 빠지니까 따라가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포트의 한 20-30%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도 한번 같이 들어볼게요. 일단 뭐 주문하사나 삼성전자 6만 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사주 중간까지 살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매수해서 들고 가시면 제 생각에는 6만 원 이상에서 7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따라가면 같이 갈 수 있는 게 YC거든요.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HBM 검사 장비를 납품했던 YC 12% 정도 삼성전자 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올라갈 주식이기 때문에 두 종목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좀 이제 조기준 매니저님은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도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YC 들어봤고요. 자, 이가람 매니저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요? 네, 저 또한 삼성전자는 이번 시기에 좀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보자면 일단 해외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엔비디아보다 좋게 보는 건 저는 TSMC입니다. TSMC가 없으면 엔비디아도 없고요.
TSMC가 없으면 그쵸. 전 세계 글로벌 모든 빅테크들이 AI 사업을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TSMC를 통해야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글로벌 체인 안에서는 TSMC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이외에 결국은 SK 쪽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닉스에 대한 컴파스코를 봤을 때 최근 자료자를 최근에 그게 그저께 했었는데 그저께자의 컴파스코 내용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주가만 또 빠져 있는 거라서 만약에 지금 자리 그 이하 내려와서 만약에 16만 원대를 접근한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 또한 다시 한번 담아봐야 될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와 TSMC는 진짜 수어지교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TSMC와 SK 하이닉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어서 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이점 들어갑니다. 알테오젠. 호재가 있어도 주가가 좀 답답합니다. 뭔가 불확실성이 좀 하나하나씩 생겨난다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불확실성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풍문도 돌기 시작했고요. 유상증자와 관련된. 그리고 주가가 너무 높다. 1년 내내 오르지 않았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오면서 불확실성을 좀 키우고 주가는 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런 마일스톤 받는 기업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매력도 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 알보리 저가 매수에 성공한 이가람 매니저님은 이쪽을 어떻게 좀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오늘 저가 매수에 들어가셨겠죠? 오늘의 하락은 좀 과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거 빼는 과정에서 나타났었던 재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재료들이 과연 맞는 걸까에 대한 저는 약간 의구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기관들과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굉장히 셌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게 거의 뭐 하한가에 갈 정도로 하한가에 근접할 정도로 알테오젠과 보로노이 그다음에 뭐 리가켄바 이 페트론까지 다 동반 약세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고드만삭스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이제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할로자임이라는 기업에서 머크사 결국 지금 알테오젠 거를 가지고서 임상 시험하고 있는 머크사를 대상으로 해서 특허 관련돼서 좀 소송도 걸 수 있다라는 멘트가 나와져 있어요. 그 결국은 이런 게 이제 알테오젠한테 건다는 게 보다는 머크사한테 걸 거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머크사가 할로자임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올 것이다. 거기에서 피해를 알테오젠 보지 않겠느냐라는 게 고드만삭스에서의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서 이거 좀 안 맞는 의견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국내에서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에 따라서 뭔가 오늘 저가 반등은 될 수가 있던 것 같았고 두 번째가 주가가 자꾸 빠지다 보니까 지난번에 임상 3상에 대해서 코멘트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증권가 리포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주가가 버티나 싶었는데 어저께도 급락 나오고 오늘까지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유상자 결국 이제 2천억짜리 1,000억 원대 2천억 원대의 자금 조달을 할 걸로 다들 알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제3자 유상증자냐 아니면 전환사채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주주 유상증자가 될 것이냐인데 이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구주주 유상증자로 가는 거 아니겠어? 라는 루머가 또 막 돕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또 더 빠진 거죠. 근데 구주주 유상증자가 나오면 알테오젠 갖고 계신 분들은 엄청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러면 더 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 좀 아니었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오늘 좀 너무나 과한 하락이었었고 장기 편선 결국 차트 대응을 본 건데요. 차트 잠깐 보게 되면 장기 평선들을 깬 적이 없었던 종목인데 네. 오랜만에 오늘 한번 깬 겁니다. 깼었고 그다음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이제 보로누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장기 평선을 다 찍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너무나 과한 하락이었던 거였었고 알테오젠은 지난번에 30만 원대에서 올라갔던 종목이다 보니까 30만 원대가 또 주요 라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아래자 내려왔을 때 결국은 주식은 변동성이 좋은 종목을 골라 들어가게 됐을 때 변동성을 활용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저는 알테오젠도 좋게 봤지만 일단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발생된 날인 거라서 그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확신으로 저는 오늘 저가 매수를 했던 거였었고요. 그런 다하고 난 다음에 나왔던 소식이 이제 올라오는 거죠. 이제 이전부터 슈퍼백인 형 이누시라고 해서 사실 알테오젠은 이번에 처음 산 게 아닙니다. 지난번 8월 달에는 오히려 반대 매매의 우려감 때문에 8월 달에는 주식을 좀 많이 팔았었어요.
그랬는데 원래 알테오젠은 장기 투자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한 분이 오늘 내려왔을 때 32만 원대에 추가 매수를 100억 원대를 했다라는 게 또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건 이제 결국은 내려오게 됐을 때도 이 지금 오늘 매수하신 분 단가가 32만 원대인 거기 때문에 30만 원대에 내려오게 되면 또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은 약간 이제 더 추가적으로 V자 반등이 더 나올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제 하단은 막혀진 종목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난 다음에 연말쯤 갔을 때 어떻게 바뀔 거냐인데 가장 중요한 것도 그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가 밀렸고요. 방산도 밀렸어요. 근데 올해에 가장 많이 올라간 업종이죠. 그쵸. 보통 연말 11월 달은 어떤 계절이냐면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 나오는 첫 번째 달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량으로 들고 있던 곳에서 이런 회피를 하기 위한 매도가 좀 일부 섞여 있던 게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또 있는 거니까 일단 약간 오늘 나왔었던 여러 가지 루머들은 말 그대로 루머인 뿐인 것이지 넘어가야 될 그냥 뭐 소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예. 앞으로 알테오젠은 자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충분히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30만 원대 깨지지 않으면 충분히 조금 더 가져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를 좀 들어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알테오젠이 너무 또 잘 나가다 보니까 그를 둘러싼 소문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보자면 뭐 이제 할로자임이 이제 머크를 이제 특허 소송을 내겠다. 그리고 막 스멀스멀 그저께부터 돌고 있는 5천억 원대 뭐 유상증자 소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와 유상증자가 진짠가 봐. 특허 소송 나면 어떡해? 하면서 매도가 매도를 좀 부르는 형세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가람 매니저님. 네. 이런 게 갑자기 잘 올라가던 주식에다 불확실성이 하나둘씩 생겨나면은 그때가 고점일 때도 상당히 많거든요. 고점일 수도 있고요. 반대로 개인들을 한번 털고 가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누군가 아니면 누군가가 좀 저가에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배가 아프니까 따로 뒤로 이제 찌라시를 뿌려서 주가 하락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자기네가 사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지금 업종 매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상업펀드가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 외국인들과 다른 기관 많이 팔았지만 반대로 상업펀드는 오늘 저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 해서 상업펀드도 다 담아갑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처럼 그동안 못 사왔던 사람들도 저가의 매수가 들어올 정도로 올라간 건데 결국 약간 뭐 양면성이 있겠죠. 떨어질 때는 아무래도 악재가 더 나오지 않을까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반대로 봤을 때 너무 올라갔던 종목에 대해서 저가 매수를 하고 싶은 곳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떨어뜨리고 싶어라 하는 곳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나 과열된 거를 과열을 시키기 위한 매도가 저는 더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지금 뭔가 증시에서 좋게 보고 있고 업황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은 종목들은 크게 너무 우려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럴 때는 펀더멘탈, 즉 실적이라든지 돈을 얼마씩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걸 증명이 된다라면 이런 악재들 지금 다 뒤집을 수가 맞아요, 있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펀더멘탈로 알테오젠 좀 승부해서 이런 악재들 끊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펀더멘탈 계산해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엄밀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연간 매출이 780억에 영업이익 올해 46억을 예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걸로는 뭐 지금 20조고 18조가 육박하는 거를 커버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가치를 끌어와야 되는데 결국 이제 키투루타가 뭐 분기당 30-40조의 뭐 매출이 영업이익이 매출이 찍히고 있는데 이제 그와 관련해서 마일드스톤이나 이런 것도 1조 4조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간으로서 1조 정도를 이제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로열티로.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뭐 이제 2년 정도 이내에 이제 1조가 찍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1조가 찍히면 그러면 삼바가 지금 1조 4천억 되면서 60조 정도에서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100만 원을 갖는 게 아니냐. 그러면 50조 정도 되거든요. 시장에서 이제 뭐 알테오젠 100만 원 간다고 계속적으로 공격면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1조를 찍을 거니까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에서 한미반도체가 뭐 50만 원, 100만 원 간다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200만 원 뭐 간다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희망을 주고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갈 것처럼 얘기하는데 알테오젠이 1조를 들어온다면 가겠죠. 근데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마일스톤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과정상 최근에 급격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하게 올라왔고 거기에 대한 조정이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적으로 마일스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겠지만은 아직은 뭐 확정된 게 아니라는 거죠. 3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들어올 거다. 그거는 지나봐야 되는 거고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고 또 마일스톤이 들어오기 전에 유상증자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직까지는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조정이 없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머크가 아까 그렇게 이제 여기 키트루다 그래서 머크가 계속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올해 7월 달에 134불 찍고 지금 97불이거든요. 네. 지금 넉 달 만에 30%에서 40%, 30% 이상이 조정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머크도 그렇게 조정이 나왔는데 알테오전만 최근까지 승승장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바이오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뭐 케네디 주니어라는 악재가 그쵸.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있죠. 시장이 어떤 악재가 계속적으로 잠복되어 있는데 그거랑 섞여서 아까 연말에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이랑 그런 것들이 섞였기 때문에 나온 거고 또 외국인들은 또 그걸 이용해서 선물 거래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급락이 나왔다가 이제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이게 급락이 나오니까 증권 시장에서 다른 거 다 팔아서 이거 저점에서 매수하려고 하면서 블랙홀처럼 자금을 흡수해 버리는 그런 악영향이 끼치고 있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이유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얘기 쭉쭉 듣다가 결국에 오늘 내가 짜증났던 이유, 오늘 시장 참 어려웠다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럼 김웅태 매니저님, 알테오젠에 대해서 좀 첨언하실 게 있으시면 들어보도록 하겠고 아니면 좀 제약바이오 섹터를 넓혀서 섹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알테오젠이 고민되시면은 네. 안 사면 됩니다. 안 사면 된다. 네, 굳이 뭐 고민하면서까지 그거를 살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올라가서 안 사는데 올라가면은 후회하는 것보다 떨어져서 후회하는 게 더 훨씬 더 속상하거든요. 그게 더 스트레스가 더 커집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자, 알테오젠 오늘 리가캠도 안 좋았고요. 3천당도 좀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바이오의 탑 종목들이 좀 무너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제약바이오 섹터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는 이미 조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네. 다들 ETF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다른 섹터보다 덜 받았다라고 하지만은 기정화된 팩트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꾸 안 받고 있다라고도 이제 외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옥석 가리기 종목들 중에서 일부분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일 뿐이지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싹 다 깔아놓고 ETF를 본다라고 하면은 똑같이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섹터에 비해서 덜 조정을 받았다는 거지 다 무너지고 있는 완장에서 뭐 제약바이오 더 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네. 너무나 긍정적인 이제 내가 저점에서 갖고 있고 계신 분들이나 그렇게 또 외치는 분들이지 지금에서 제약바이오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한 20-30% 물린다라고 생각하고 감수하고 들어가신다면은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조정받고 있는 섹터에서는 조금 회피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지금 오늘 시가총액이 18조였는데 이게 한 번에 20% 뺐다가 올라왔다는 건 루머라고는 하는데 이 루머가 루머일 수도 있겠고 또 루머가 기정화된 사실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수페타시스도 이제 유상증자를 하냐 안 하냐라는 루머가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루머가 기존의 사실이 되면서 주가를 한번은 내려왔기 때문에 알테오젠이라고 또 그거를 회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루머가 사실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더 이상 걱정할 수 없는 거고. 그쵸. 그게 만약에 이제 실질적으로서 마일드스톤이라든지 그런 이제 실적이 찍힌다 하더라도 이미 한번 그런 사태가 또 이뤄진다라고 하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은 그냥 현재 한 시점에서는 보유장 여긴 거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처럼 정말 강신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으면은 지금 자리에서 접근하는 거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에서는 좀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을까. 그래서 남들 샀다고 해서 따라가는 포모 현상. 이게 지난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로 고점을 찍었을 때도 조정을 세게 나오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에 대한 알테오젠 자리가 지금 자리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게 조정이 한번 받게 되면은 그거를 또 기다리는데도 고통이거든요. 그렇죠. 그 고통을 또 차라리 그거에 대해서 덜 받으려면은 그냥 저처럼 차라리 안 보고 안 사겠다. 차라리 딴 거 사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고점이다. 그거는 알 수 없지만 네. 고점에 가깝다? 네, 고점에 가까울 수도 있고 이거는 왜냐면 고점이라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알테오젠이 워낙에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그게 나오면 더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저도 확실치가 없으니 아예 모르면 그냥 안 사겠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 네. 불확실성에 베팅을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내가 잘 알고 아니면은 미래에서 좀 더 잘 갈 수 있는 산업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히려 이가람 매니저님은 오늘 매수를 했다고 하니까 네. 이거를 좀 길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짧게만? 일단 오늘 들어갔던 관점은 정말 변동성을 활용한 단기 매매였었고요. 저는 이미 오늘 저가에 잡았기 때문에 아까 위에 올라와서 시가 위로 올라왔을 때 절반은 일단 팔았습니다. 절반은 팔았고 나머지만 지금 보유 중인 거라서 나머지 이제 더 깨고 내려오느냐, 더 올라갈 거냐 이제 앞으로 추세 대응을 좀 볼 생각이고요. 제약바이오 보실 때 이런 건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겠다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그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결국은 정답은 미국에 있어요. 정답은 미국에 있는데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금리부터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국채 금리? 네. 이제 제 거 화면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10년물 금리가 4.5를 찍고 난 다음에 4.5에서 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얘가 이제 다시 깨고 내려와서 만약에 4.35자리를 깨고 내려온다가 되면 금리가 이제 조금 저는 약세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제 금리 관련해서 금리가 떨어질 때 좋아지는 종목들로 본다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제약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만약에 오늘 10년물 금리가 하락을 했는지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지 먼저 보실 필요가 있겠고 네. 그에 따라서 미증시 안에서 종목도 있지만 저는 종목보다 ETF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티커가 XBI라고 하는 미국에 상장된 바이오테크 이제 ETF입니다. 네. 이게 지금 ETF가 그동안 안 깨지고 있었어요. 11월 11일까지 보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안 깨지고 있었는데 이제 뭔가 트럼프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이 ETF 또한 추세를 이기지 못하고 다 깨져 있거든요. 뭔가 차트가 단기 차트는 좀 깨져 있습니다. 얘가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해서 중간가까지 올라올 것이냐. 그래서 제약바이오 다시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 종목보다도 종합적인 바이오테크의 ETF인 XBI가 올랐느냐 내려가느냐를 보셔야 국내장에서 이제 오늘 바이오가 강할 수 있겠다. 오늘 국내장 바이오는 조금 심심할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일단 예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바이오 보실 분들은 국내만 보시지 마시고 미국에서의 어떤 이슈가 있고 미국에서 어떠한 흐름을 제약바이오가 가지고 왔는지 또 지금의 리스크도 결국 미국이었기 때문에 미국발에 대한 뉴스는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체크 포인트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채금리 그리고 SBI의 주가 흐름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기준 매니저님은 어떨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알테오젠은 일단 그렇다 치고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 왜냐하면 두더지 게임이 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테오젠 떨어지니까 다른 데서 툭툭 올라와서 제약바이오의 섹터의 명맥은 좀 유지가 될지 이 부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시나요? 제가 이제 PPT를 이거 한번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아까 이제 중요하듯이 제가 아까 미국 한번 차트를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정받았는지 자 머크 한번 봅시다. 머크 지금 7월부터 이렇게 이제 30% 이상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노보노디스크 이렇게 이제 조정이 꺾이고 있고 일라의 릴리가 조금 덜 빠졌지만 그래도 고점에서 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화이자요, 백신주들 엄청나게 지금 저가권을 뚫고 가고 있고 모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더나도 저점을 깨고 있는데 이제 노바티스라는 이제 글로벌 빅파마도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과 사노피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올라가는 게 이제 찾아야 되는데 그쵸.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런 주식과 더불어 이제 유나이티드 세라피틱스 뭐 이렇게 세라피틱스가 붙은 종목들이 몇 개는 지금 아직 고가권에 거래되고 있다라는 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쪽을 연결했을 때 저는 이제 뭐 세포 치료제 이쪽은 아직까지 오늘도 강스텐 바이오가 이제 열심히 올라가고 있고 일본에서 허가권이 나왔다고 그러면서 올라가듯이 네이처셀이 물론 고가권에서 조정받지만 아직도 강한 이유가 이런 세포 치료제 쪽이 제가 보기에는 뭐 올해 내년 쪽에 우리가 뭐 밟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랑 테라퓨틱스가 붙은 데는 주로 어떤 약을 만드나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과거에 우리가 그 뭐 코로나 치료제부터 시작해서 뭐 그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아직 좀 차트가 살아있는 제약바이오 섹터는 국내에서도 연속성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바로 종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만 관련해서 지금 위고비를 맞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제 생각했을 때 이제 문제는 뭐 저 일론 머스크가 예. 다시 뚱뚱해지고 요요 현상이 왔기 때문에 네. 그 요요가 없는 RNA 기반의 올릭스를 가장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릭스는 지금 현재 호주에서 임상하고 있는데 60명한테 지금 현재 90명한테 임상하고 있고 지금 60명 환자를 맞았는데 하락을 하는데 실패했다고 그래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허리가 15% 줄었다고 합니다. 38인치가 지금 석 달 만에 32인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의 식이요법, 그러니까 위고비는 위를 멈춰서 식사량을 줄이는 건데 그 올릭스는 식사량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큼 줄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한 번 맞는 거거든요. 한 번에 지금 50일 이상 유지됐기 때문에 올릭스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 외국인들이 오늘 팔면서 빠졌는데 기관들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더가 이제 아까 얘기대로 S바이오메딕스가 되게 좋고 보는데 엄청나게 최근에 한 30~40%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좋게 보는데 왜 빠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개인들이 어떤 세력들이 매집을 위해서 하락시키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저는 좋게 보고 있지만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얼마 전에 방시혁 의장 살 빠진 거 사진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엄청나게 위고비를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방시혁 의장 살 빠진 거 보고 하이브 주식을 사야지보다 오히려 좀 비만 치료제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비만 치료제 아직 살아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오고 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노보노디스크 아까 릴리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아,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뭐 반등 구간이기도 하는데 저는 뭐 하여튼 위고비 뭐 이렇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제약바이오 봐볼 만한 종목 있습니까,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사실상은 그냥 안 보고 싶은데 한번 본다라고 하면은 HLB? 네, HLB가 제약바이오의 느낌은 좀 벗어나고 있고. 그렇죠. 하지만 하지만 FDA에 대한 기대감을 또 그렇죠?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내려왔고 73,000원이면은 뭐 적당한 선에서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난 5만 원 선에서도 한번 이제 거의 한 9만 원 넘어섰을 때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은 재료고 FDA 승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네. 계속 시장에서 왈가불가하고 있는 이제 물론 사더라도 대장주로 사는 게 맞지만 HLB도 과거에는 대장이었거든요. 그럼요. 예. 그래서 HLB 차라리 살 거면 HBM도 지금 사도 한 9만 원 이상까지는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만약에 여기서 FDA 승인이 확실하게 또 허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쵸. 오히려 그때는 더 이제 10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런 재료로 같은 포커스를 놓고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해프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올라가는 주식이기도 해서 HLB 들어봤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은요? HLB가 만약에 못 간다라는 상황으로 가정했을 때 그 제약바이오가 결국 올라가려면 네. 알보리가 결국은 가야지 제약바이오가 또 다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냥 무조건 알테오젠, 보로노의, 리가켄바이오라서 저는 약간 보로노이는 오늘 좀 뭐 살 기회를 별로 안 줬고 저는 그래서 결국 그냥 알테오젠과 뭐 리가켄바이오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까지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우크라 재건주들이 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휴전 가능성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얼마 전에 핵을 쏜다, 뭐 미사일을 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 오히려 이제 방산주들이 안 움직이고 이제는 방산주보다는 여기보다 이제 재건 쪽이 오히려 휴전의 가능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재건주를 좀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진짜 타이밍이 온 것 아니냐, 뭐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좀 테마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기업이 어느 기업이 가서 돈을 벌지 이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 지금 화목팀에서 엄청나게 수익률을 내고 있는 게 김웅태 매니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SY 스틸텍, 또 재건주에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재건주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출발도 안 했죠. 야, 네. 지금은 기대감으로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 네. 정확하게 이게 옥석거리기가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에 참여하는 기업들만 올라갈 거고 네. 그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는 또 다른 벤처 기업이라든지 또는 갖고 있는 이제 부품 업종들이 분명히 시세를 받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근데 맞아요. 다만 기대감으로서 참여한다, 하겠다, 회의 참여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제 다들 올라오는 거지. 실질적으로서 유럽연합에서 들어가고 있는 자금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한다라고 밝히면은 그 기업들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금액 또한 뭐 막강하게 또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기업들이 대형주 위주로 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대형주. 지금은 이제 기대감으로서 올리는 거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전쟁에 대한 끝마무리는 결국에는 휴전 또는 종전입니다. 그것 때문에 앞으로 재건주들은 끊임없이 또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포트에는 눌림목이 오면은 좀 사야 되는 자리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어제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이틀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장거리 미사일에 대해서 제한을 또 풀었죠. 네. 그러자마자 하루 만에 19일 날 발사를 했고 유럽에서도 그런 제한을 또 풀자마자 또 영국에서 그 관련된 섀도우폼이라는 이제 또 공대지 미사일을 또 한번 발사를 하는 모습을 또 그쵸. 보는데 오늘은 또 러시아에서 ICBM을 또 발사했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ICBM인지 그냥 탄도미사일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사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면서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일부 지역인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드니프로라는 지역이라고 이제 발사하는 건데 사실 몇천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도 아니에요. 그래봤자 기껏 해봤자 몇백 킬로 차이 있는데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갈 수 있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쏘면서 몇천억을 쓴 거잖아요. 한 발 네. 쏘는데 그렇게까지 러시아가 멍청하지 않을 거예요. 쏘면은 차라리 핵탄두를 탑재해서 네. 쐈을 뿐이지 그거 아니면은 분명히 ICBM보다도 그냥 일반 대륙간 그냥 어떻게 보면 미사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우크라이나도 사실상은 ICBM이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어느 지역의 피해가 얼마만큼 규모가 나타나는 건도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거고 러시아 측면에서도 이제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도 ICBM이라고 아직까지는 확신하지 않고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정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쨌든 간에 크림반도에 대한 밑에 하단 부분의 해안가 부분 러시아가 지금 참 점령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그 지역을 이제 탈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접경 지역에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 6.25 전쟁을 봤을 때 50년도 6월 25일 날 시작을 해서 53년도에 끝났단 말이에요. 네. 3년이 걸쳤는데 지금이 이제 거의 막 3년이 다 돼가고 있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휴전하기 앞서서 고지쟁 탈전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땅을 또 점령하기 위해서 하는 최후의 이제 휴전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는데 지금에 대한 우크라이나도 그 휴전을 앞서기 전에 많은 지역을 또 한번 탈환하기 위해서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들도 나오고 있고 또 지금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자국민들도 3년이라는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더 이상 지친 거죠. 지치다 보니까는 대부분에 있는 주민들도 지금에 대해서는 평화협정이 우선이다. 땅을 되찾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에서는 평화협정 가서 지금은 조금 지친 힘을 좀 끌어당겨 하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 젤렌스키 대통령도 자존심 문제로서 국가에 대한 국가적으로 싸우는 것보다는 맞아요.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국민들을 생각한다면은 좀 더 평화협정 뭔가에 대한 영토를 포기하는 거는 불합리한 조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좀 미래를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협상은 테이블에 놓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또 한번 재건에 대한 움직임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부각이 될 거고 지금에서 추세가 보이지 않은 흐름이다라면은 당연히 재건주들은 포트에는 한두 종목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가람 매니저님, 조기준 매니저님 중에서는 지금 재건주에 대해서 조금 불안한 흐름이 보인다.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하루는 재건주는 내일 하루는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죠? 근데 내일만이에요. 내일만. 네, 내일만. 왜냐면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 대한 지금 뉴스가 더 많아지는 구간에서는 항상 국내장의 특징은 금요일 날 장이 빠지면서 전쟁 관련 뉴스가 또 막 올라옵니다. 그때는 항상 재건주가 잘 못 갔었고 그때 올라갔던 건 전쟁 관련 테마가 올라갔던 금요일 날에 많이 좀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결국은 주말을 앞두고는 내일 금요일이기 때문에 저 또한 재건주 쪽은 좋게 보고 있고 다만 재건주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사기보다 약간 조정을 좀 보이는 음봉이 이때 사실 사놓고 계시게 되면은 아마 지금 트럼프 취임일인 1월 20일 전에 한 번 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은 얘기를 안 하셔서 지금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자면은 어디서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 지금이 또
종전까지 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는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이제 우리 이제 전쟁을 그만할게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미국에서 뭐 얼만큼 우리 지원을 해줄 건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지원금 같은 게 마음에 들어야 그때까지 버티다가 종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지원에 대한 게 충족할 때까지 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지지부진해지면 지지부진해질수록 재건주에게는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조규준 매니저님. 일단은 이제 뭐 미국의 이제 그 바이든의 어떤 지원 속에서도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길 수 있다, 러시아를 상대로 해서 이길 수 있다 생각했으면 가능한데 그 이제 팽팽한 상황에서 또 북한 군들이 또 참여를 했고 그래서. 예. 용병이 들어오면서 이제 저 불리하는 상황이 됐고 지금은 이제 또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더 불리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스스로도 느끼고 있을 거고 푸틴은 얘기를 했죠. 그쵸. 이제 푸틴이 이제 뭐 나토에 가입 안 하는 조건이고 영토에 대해서 양보 없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토에 가입을 안 하면 이제 협상하다가 영토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그런 협상의 여지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게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면은 이제 가장 유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에 아까 이 고지전이 나오듯이 지금 이제 바이든은 또 이제 부채에 대해서 현재 있는 부채에 대해서 탕감하겠다라는 조건도 있을 거고 그래서 유럽 쪽에서도 지원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고 자 스템 섀도우라든가 이제 뭐 장거리 미사일을 쏠 수 있게끔 하더라도 이기기는 쉽지 않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길어집니다. 아까 그런 3년 동안 전쟁이 하루아침에 땅 하고 끝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왜냐하면 예. 하마스랑 팔레스타인 그 문제도 지금 현재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 맞아요, 그렇듯이 맞아요. 전쟁이라는 게 쉽게 끝나는 건 아니지만 오늘 방산주가 떨어진 걸 보면 그리고 또 이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간 거 보면 이 추세는 이제 정해졌다. 그러니까 그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흥태 매니저의 사실은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이쪽으로 믿기로 했습니다. 설득이 되신 거예요, 지금 그러면? 사실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네. 워낙 이야기를 잘 해서 또 이렇게 군 출신이기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또 주식이 워낙 강하게 오늘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안 움직이던 주식보다 이제 다 가면은 이제 사실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방산주가 확 빠지면서 그쵸. 이쪽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또 모듈러 주택, 농업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이제 시세 분출이 맞아요.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실지 모르지만 다음 주에 이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도주가 바이오도 아니고 2차 전지도 가기 뭐하고 반도체도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자금이 네. 이쪽으로 더 몰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방산이 쭉 내려가면서 재건이 올라가는 걸 보니까 예전에 둘 다 올라갈 때는 야 이거 진짜 알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요새 조금 상반된 흐름이 나온다라는 거는 재건주의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태 매니저님 가장 먼저 종목을 여기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재건주 얘기했을 때 오전에 제가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과 같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제가 대동기어를 소개를 했어요. 대동기어를. 예. 근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저한테 인정을 한다 그래도. 진짜 가냐? 말씀하시길래 해서 저는 갑니다라고 제가 했는데 네. 저는 끝까지 이제 진성티 씨가 아직 못 갔기 때문에 그쵸. 캐터필러에 대한 수혜주는 당연히 이제 중장비 업종인데 물론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지만 그나마 제가 아직은 제 포트에도 아직은 없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성티 씨가 조금 유력하게 좀 관심 있게 있는 부분인데 워낙에 지금 거래량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거래량이 동반돼서 들어오면은 지금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캐터필러가 신고가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진성티 씨가 못 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물량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천천히 모아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성티 씨만 못 갔다. 이제 갈 때가 됐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조규준 매니저님 뭐 채팅창에는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뭐 전진건설 로봇을 우선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이게 20만 주 보유수 물량이 해소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쉬어갔는데 오늘 뭐 전진건설 로봇은 이제 3만 원 안착을 하면서 한 번 더 재차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보유수 물량 없고 나머지 6개월짜리 이제 후에 내년에 이제 20만 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시 갈 수 있는 주식이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다음에 오늘 한미글로벌이 이제 폴란드에 뭐 사무실을 차린다고 그러면서 25% 뭐 상한 근처에 갔듯이
그와 관련된 글로벌 이름이 들어간 코오롱 글로벌이 과거에 모듈러 주택에서 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 관련해서 모듈러 관련해서 가장 그 기술력이 있는 코오롱 글로벌을 지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금도 그렇고 지금 현재 재무 건전성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시총이 2천억도 안 됩니다. 삼부토건에 비교했을 때도 그렇고 너무 싼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의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건 쪽은 일단 실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인프라 쪽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G라는 종목이 있고 SG는 아스콘을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에 납품하겠다라고 MOU까지 이미 협약이 된 걸로 알려진 기업이라서 아스콘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다음에 현대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재건 가지고서. 네, 현대코퍼레이션은 철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쪽이랑 협약을 작년에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철도와 아스콘 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G 현대코퍼레이션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은 전진건설로봇, 코롱글로벌, 김용태 매니저는 진성TC를 강조해 줬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특이점 3가지는 모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특별한 탑5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바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시죠.